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2024 국가직 9급 국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꼭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이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 또는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방직이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국가직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를 한번 대략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문제의 스타일이 확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략만 잘 세우면 많은 시간을 하지 않고도 국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험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비문학은 이 문제는 논리적 순서 배열로 매번 거론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것도 역시. 자, 이거의 문제 푸는 방법과 루틴은 다 알고 계시고, 제가 수업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5번 연달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는 일단 제일 먼저 선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선지부터 확인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선지를 봤을 때는 딱 보면 여기 나와 나가 있잖아요. 네, 나와 나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니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제어 확인하라고 했고요. 화제어. 그 다음에 접속사나 지시어, 이걸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일단 딱 보면 처음에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된 의약품이다.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오남용이 화제였어요. 자, 그럼 일단 나를 봤을 때 오남용이 딱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남용은 오남용에 대한 설명, 오용과 남용을 합치한 말로써 오용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일, 남용은 함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일을 가리킨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다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약물을 사용할 때는 내용이 너무 갑자기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남용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오남용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약물을 오남용하면, 그러니까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 그럼 피해, 문제점이 발생을 하네요. 그 다음에 가를 가볼까요? 더구나 약물은 내성이 있어서 더 피해가 점점 커진다. 맞네요.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를 나타내는 형태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루틴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지방직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건 작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빈칸 채우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나왔고, 그래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일단 대비는 하셔야 되고, 이거 만약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약간 부담이 되는 분들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 좀 많이 풀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직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제 화법인데요. 화법도 예전과 조금 문제를 다르게 냈어요. 사실 이거 비판적 사고 형태로 내면서 이제 정보 파악하는 문제 플러스 일치 불일치 문제,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 문제도 그냥 딱 액면 그 자체로 찾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사실적에다가 추론 약간 변형이거나 사실적인 측면에서 약간 비판 형태의 문제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전 모의고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어 영역 능력 시험에서 자기가 1, 2등급이었던 분들은 사실 공부하는 게 좀 아주 수월해진 이제 시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이제 어떤 걸 잘 다듬어야 되냐면, 문법은 진짜 좀 치열하게 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문법은 틀리면 안 돼요. 문법 정도는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비문학은 유형을 파악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좀 훈련을 하시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반면에 고등학교 때 국어 영역 능력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시간보다는 지속적인 학습을 하셔서 몸에 입히는 작업을 해야지만 고득점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다 맞냐 안 맞냐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잘하는 분들이야, 능력이 좋았던 분들은 시간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지만 자기가 읽기 능력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좀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볼까요?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화법은 항상 문제를 물어보는 건 두 가지예요. 일단은 말하기 방법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의 화제어가 뭐냐, 내용의 의미가 뭘 말했느냐,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화제어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해야 될 때 왜, 무엇이라는 의미를 던지면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썼는데 뭘 얘기하려고 한번 볼게요.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계급 사회였지만,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 그럼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화제어를 던졌단 말이에요. 현대 사회는 과연 계급 사회인가? 항상 우리는 뭘 얘기하려고 해 물음을 던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옛날에 2명이 되기 가불병이 되면서 3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현대사회는 고대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귀속지위와 성취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그래서 빈부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라 불평등의 엄연히 존재하잖아. 흑수저 금수 유형에서 빈부격차가 대물림되면서 개인의 계급이 결정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을이라고 하는 애는 계급이 결정됐다, 계급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뭘 얘기하냐면 계급사회다. 네. 병, 현대사회가 빈부격차로 인해 계급이 나눠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반대 제기하고 있죠. 계급사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계급사회라고 말하려면 계급체계 자체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들고 있죠. 항상 말하기 방식도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각종 문화나 생활 방식 전체를 특정한 계급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 따라서 현대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는 어려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병은 계급사회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얘네들 이제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러면서 현대사회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맞아. 자,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뭘 얘기해? 일부 인정. 그래서 화법에서는 말하기 방식의 용어들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인간 생활의 근간은 경제활동이고 계급 논리로 현대사회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어. 또한 결국 계급사회라는 거네요. 네. 또한 플러스가 있네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 경제력과 지키기 때문에 계급사회라고 말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갑이라고 하는 애는 계급사회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병이라는 아니다, 을은 계급사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은 을의 주장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 수용하는 게 누구냐면 갑이 병에 대해서 일부 수용이죠. 일부 인정. 이거 틀렸네요. 네, 을이 아니군요. 자, 그 다음에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갑하고 을은 생각이 같잖아요. 아까 계급사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은 대립하진 않지만 병과 갑은 대립하지 않는데 을의 주장과는 대립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병이라고 하는 경우는 대립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병은 대립되는 거니까 지금 딱 여기에서 왜 썼냐라는 물음을 던졌다면 편하게 보였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됐고요. 자, 일단 화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왜 썼는데 뭘 얘기하려고 이 물음을 던지고, 나중에 개인적인 준비한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하기 방식. 이거는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이 말하기 방식을 선지를 통해서 좀 학습하는 형태로 공부하시면 이게 익숙해지면 좀 더 빨라질 거예요. 이런 연습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항상 이제 찍기 했었잖아요. 예형 강의하면서도 계속 지금 아마 그대로 거론됐을 거예요. 네. 한글 맞춤법은 그냥 나온다. 나와.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표준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출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개념어, 한글 맞춤법 또는 표준어 규정 원칙에서 나오는 것. 이거 엄청 많이 한 거잖아요. 이거 허구하냐 허구하다 하니까 허구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네요.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하마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잘록하게. 이건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얘가 워낙 통째로
통째로 이렇게 해서 워낙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이런 거예요. 4개 중에 3개 알면 100%, 2개 알면 50%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글 맞춤법 아마 지방직에서도 거론될 거예요. 한글 맞춤법은 철저하게 학습하셔야 돼요. 이유를 얘기를 하면 근데 사실 실제 지침에 따르면 그 한글 맞춤법의 그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도 좀 거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측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뭐 띄어쓰기도 마찬가지, 표준어 규정 원칙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학습하고 외우고 특히 기출, 개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빨간색이 조금 색깔이 그러네. 파란색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다의 불이다. 자, 어휘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어휘가 한자와 연결돼서 한 2문제가 나오긴 했고 한자는 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는 한자에서 얘기하겠지만 다이어 문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좀 많아요. 다이어는 음이잖아요. 이 문제를 쉽게 푼 분도 있고 좀 어렵게 푼 분도 있는데요. 어휘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언어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있는 여기 나중에 보면 비문학에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휘 능력이 곧 언어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휘 능력이 있는 분들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런 문제 고민하지 않고 푸는데 어휘 능력이 없는 분들은 이런 데서 시간이 가고 선지 막 고민하고 그래요. 근데 해결 전략을 좀 알려드리면 좀 이제 주체를 볼 필요는 있어요. 이 답은 4번이잖아요. 이건 볼게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누가 주체가 뭐 내가라고 하면 내가라고 봐야죠.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내 스스로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러면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서 질 줄 알았어. 이건 뭐 할지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라는 주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그랬다 느낌을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문제를 보고 나서 딱 떨어지면 최고지만 만약에 안 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해서 그 맥락을 좀 살펴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이어 문제가 이제 한번 거론됐기 때문에 예전에 나오다가 한동안 좀 많이 안 나왔거든요. 다이어는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의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백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거기서 접근하는 방법들 소개하는 거 좀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의미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론에서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의미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이게 나오거나 의미론은 맨날 나오는 거거든요. 의미 관계를 물어보는 예를 들어서 다이어냐 뭐 유의어냐 동음이어냐 상하관계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반의관계에서는 뭐 상보냐 등급이냐 방향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뭐 중의성 하나의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뭐 잉여적 표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의미로는 한 문제 정도나 2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요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 부분은 반드시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도 여러 번 풀어보시고 그러면서 마무리 정리 잘 해주세요. 네. 자, 화법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말하기 방식이죠. 화법은 2가지 말하기 내용과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주관식으로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관식 뭐냐면 연습할 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연습할 때요. 자기가 먼저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제한 속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 듣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제한 속도라는 화제를 일단 제시했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보지 말고 네 안녕하세요.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여기 다시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의미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위에서는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효과에 대한 재질문을 하고 있죠. 효과에 대한 질문.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고요. 효과에 대한 답변을 했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견을 제시한 거에 대한 얘기에서
이에 대해서 이견에 대한 의견을 요청을 하고 있죠. 뭐는 말하기 방식인가를 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말하기 의견이냐면 이런 어떤 통계 자료를 얘기하고 있죠. 자료를 통한 말하기 방식이 있고요. 아, 그러니까 10%를 낮출 때 2분 정도 늘어난 것이라면 물리 감소를 위해 충분히 감소할 만한 시간이라는 말씀이군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말이 이해가 맞는가 자신의 이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 뭐뭐 하는 점 것이군요. 네, 요약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자기가 과연 주관식으로 말한 게 다 나왔다면 베스트. 만약에 안 나왔다면 와, 나 이런 것들은 이런 말하기 방식이었구나. 학습.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한번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기출백도로 연습하다 보면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접근할 거라는 루틴을 아니까 좀 편해질 거예요. 일단 통계 수치 있었고요. 아까 요약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장에 이견이 있고요. 네,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 뒷받침에 자신의 경험은 없었네요. 그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화법은 지방직에서도 거론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실 문법이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의문론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형태론에 나올 수 있고, 문장론에도 나올 수 있어서 이거는 안 하자니 좀 그래요. 왜냐면 문법은 틀리면 그렇군요. 그래서 문법은 좀 준비하셔야 특히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능력이 되게 좋았던 분들은 문법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학습하세요. 앞에 의문론 예전 이제 안 나오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지방직은 조금 다르지만 의문론과 형태론과 문장론 그다음에 의미론까지 그다음에 이제 예전엔 중세문법 많이 나왔는데 이 중세문법이 최근 거의 안 나와서 하지 마라라고 제가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세문법은 이제 지방직까지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군무원이나 뭐 이런 시험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규범 파트로 들어와서는 한글 맞춤법은 100% 정리해야 되고요. 표준어 규정 원칙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겠고요. 이제 마무리 정리한다면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전 제꼈어요. 네, 다 이런 거 뺐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정찜찜하신 분 한번 보세요 그러는데 최근에 거의 안 나오는 경향이고 지침 경향상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문장은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챕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학습하는 건 필요하고 여기선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개라고 하는 게 접사고요. 뭐예요? 직접 구성이라고 어근과 어근의 단어 합성을 하고 어근과 접사인 단어는 파생어라고 한다. 접사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니까 답은 1번이 됐죠. 조각은 명사고 배도 명사니까 합성어고요. 접사고요. 접사고요. 다 파생어죠. 접사고요. 전형 명사 노을 명사니까 합성어고요. 접사고요. 파생어. 돌다의 어근 아의 어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합성어가 이렇게 된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그러면 지방직은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셔야죠. 네. 지금 말한 것들 좀 잘 체크하세요. 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네. 국가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그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시는 문제가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시의 어떤 의미, 식구의 의미, 정서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나오는 건 이제 뭐냐면 표현상의 특징. 근데 최근에는 이게 같이 섞여서 문제를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뭐 이 시를 볼 때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본다면 일단 제일 먼저 제목을 보는 거고요. 시를 읽을 때는 무조건 산문처럼 읽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서 보니까 소녀와 소년과 들길이 있다. 뭐 사랑스럽다는 감정이 나온 걸 보니까 좀 예쁜 거죠.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날듯 지규와 열거를 쭉 하고 있고요. 물이 흐르듯 그렇게 예쁘지죠. 천연히 하나면서 호흡 조절하고 있고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은 마을이 있고 진강이 부신 마을이 있고 다 단어들이 좋잖아요.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서 울타리 밖에 아름다운 마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선지를 보는 자세는 되게 중요해요.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용어 하나하나를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끊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끊어서 볼까요? 향토적 소재 있나요? 뭐 시골틱스러운 단어 겁나 많았죠. 네, 뭐 제비가 날고 아지랑이 물 뭐 이런 거, 뭐 울타리박 화초 뭐 이런 얘기라니까 시골틱스럽잖아요. 풍경 맞아요? 네, 묘사하고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럼 1번은 맞네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 이 말은 틀릴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럼 유사한 문장 구조를 보면 서술로 보면 되겠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을이 있다, 마을이 있다, 마을이 있다. 뭐 그럼 뭐 끝난 거네요. 네. 자, 화자의 표면을 나타내요. 그럼 화자가 표면에 나타난다라는 건 나 또는 우리가 있나라는 말을 보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 답은 3번이네. 나하고 우리가 있는 말을 봤을 때 소년과 소녀와 소년과 짠짠짠짠짠짠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면 뭐 상실감을 뭐 이것도 일단 아니네요. 네,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아까 천연이 있죠. 네,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천연이.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빵 때리잖아요. 원래 기승전결이라는 게 뭐냐면 1년, 2년, 3년 얘기하는 건 똑같은, 안 똑같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쁘다, 참 예쁘다. 그런데 성격은 더 예쁘다 하면서 약간 분위기 반전 줬다 땅 때리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얘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문학은 선지를 끊어보면서 그 말이 있냐 없냐 맞냐 틀냐 애매하면 선지로 고민하지 말고 작품으로 가서 문장을 만들어서 그 말이 있어 없어 맞아 틀려 이 루틴으로 보는 거예요. 모르는 작품이 나온다 치고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다음. 비문학에서 전부 다 이렇게 추론이라는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약간 뭐 일치 불일치 문제가 이제 아니에요. 문제 참 잘 만들고 있어요. 근데 비문학은 문제를 만드는 게 4가지라는 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말을 했는데 개념과 비교와 문단의 중심 내용과 주제 요 4가지를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 그 지문을 갖고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예상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선지 만드는 만큼 나중에 속도가 많이 빨라지죠. 진화 개념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항상 왜 썼냐 보는 거니까 이제 진화 개념에 대한 오해를 얘기를 한 거죠. 화제를 던졌어요. 근데 뭔데? 첫째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행동은 철저히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럼 결국 철저히 유전적으로 이건 누구 생각이냐면 진화론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하면서 진화 이론이 유전적 결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아니면 뭔데요? 인간의 유전적 적응 성향과 이러한 적응 성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되는 된 환경으로부터 임명이 사고작용. 자, 그러면 유전적 성향과 인간의 성향과 이러한 적응 성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하는 환경으로부터 입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어떤 VS가 나온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얘가 문제 나올 확률이 더 높겠네요. 둘째,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체계는 오래 진화 과정에서 최저의 적응 방식이다라는 것. 자, 행동체계는 최저의 진화 방식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아니면 뭔데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뭔데? 가령 구석기 시대의 적응 방식을 인간이 지니고 있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원시 시대에 사용해서 인적 전략 등이 현재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적 전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잡하게 적응한 데는 원시 시대의 적응 방식이 부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인간의 행동은 적절한 것이에요. 환경의 영향으로 마음은 유전의 영향으로 결정된다. 이건 아니죠. 인간의 뭐 환경, 마음은 유전, 뭐 이런 따로따로 나눈 이분법적 사고를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우리에겐 주어진 상황이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인지적 전략이 클수록 복잡할수록 인지 전략이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거론하진 않았고요. 항상 주어 부서들을 보는 거예요.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환경에 얻은 정보가 다르면 그렇죠.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얻은 정보가 다르면 행동은 다르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아까 얘기했었던 이거죠. 네, 환경으로부터 결국 나타난 결과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성향과 이러한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게 되는 환경으로부터 달라진다.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환경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돌려낸 내용이네요. 근데 결국 얘네들이 뭐가 나오냐면요. 중심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선지 만드는 방식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를 되게 잘 만들고 있어요. 비문학 문제를. 지문이 짧은데 이렇게 만드는 건 되게 에너지 많이 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낸 문제들은 항상 선지 만드는 방식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비교,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가 선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변형이 되었는가 이런 것 좀 살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풀지만요. 예전에 예전이 아니라 비문학 시간 단축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한번 더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건 좀 지문이 길긴 하지만 거기에서 문제에 장난치는 패턴과 좀 비슷한 패턴이 많아요. 이건 좀 지문이 좀 짧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가 예전에는 의미적인 측면이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 국가직에서는 의미보다는 도금이 나온 거예요. 도금이. 그래서 문제가 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죠. 네, 도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현실을 멀리한 그 정치 결국 실패로 돌아가다 도외시했다라는 거죠. 네, 도외시했다라는 것. 그래서 도외시했고 그는 거짓말 같은 거 뭐 약속을 지키는 말이 많지 않아 친구 사이 신을 잃었다. 신을 잃었으니까 거짓말한다 뭐 시건이 맞겠고 이 소설은 당대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니까 모순이 맞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도금은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럼 한자는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두 문제는 나오는데. 그럼 적어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도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물론 의미도 나올 때가 있어요. 지방직은 의미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기출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어떤 거냐. 일단 보면 첫 번째 기출 한자 정도는 적어도 도금하면서 의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 그래서 저의 교재에도 기출이 나와 있는 거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 성어 있잖아요. 한자 성어 같은 경우도 제가 공부한, 요번에 한자 성어 안 나왔나요? 한자 성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뒤에 보면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 일단 그 뜻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뜻을 외우면서 도금을 하셔야 돼요. 도금을 하고 나서 제 교재를 보면 한자 성어의 뜻을 외우면서 도금을 하세요. 그리고 이걸 익숙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뜻풀이 있잖아요. 뜻풀이 한자에 있으면서 그 의미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출과 한자 성어만큼은 좀 정리하셔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정리 잘 해주세요. 자,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네, 역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관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비대면 접촉이라는 화제어가 나왔어요. 비대면에 의한 상호관계. 자, 그러면 오프라인이나 대면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실제감이 있는 아날로그 접촉을 가리킨다. 그럼 아날로그 접촉이라는 게 나왔죠. 네, 온라인이나 대면은, 오프라인이나 대면은.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용어로 명료하게 분리되지 않는 활동이 많다. 그럼 이 term을 왜 썼냐면 명료하게 분리되지 않는 활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플러스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문자를 주고받음으로써 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그 화제어를 본다면 이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얘 같아요. 자, 현재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 보다 뭐예요?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한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하죠.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때 아날로그 상호작용 수단과 디지털 상호작용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럼 동시죠. 계속 똑같은 거니까 아까 동시 아날로그 플러스 디지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은 초연한 결과 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은 비대면
비대면 혹은 대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같은 이분법적 범주로 온전히 분리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상호작용 양식들이 서로 겹치거나 교차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분법적 범주는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한다. 끈끈한 유대감을 느낀다. 이 얘기였네요. 네. 자, 결국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분법 시각으로는 상호작용 양식이 교차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쵸? 네. 이분법적은 아까 얘기한 VS였잖아요. 이분법적은 안 된다. 오케이. 그럼 끊어보는 거예요. 네. 자,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은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아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답은 2번이 되겠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이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쵸? 결국 논지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문제는 주제, 개념, 비교,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전부 다. 오늘날은 대면 상호작용 중에서 디지털 수단에 의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오케이. 그냥 안 봐도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관련된 문제가 거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방식이 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고 보다 보면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여기에다 하나 더한 건 항상 이 글을 왜 썼는데, 뭘 얘기하려고 썼는데, 뭐 이 사고 연습? 근데 제가 비문학에서 제일 연습 많이 시키는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국어 능력 한 3등급 이하였던 분, 뭐 2등급 말미 이하였던 분들은 연습을 하면서 이 훈련을 저랑 같이 하시고 적용하는 연습하다 보면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애매하면 확인. 고전소설은 무조건 애매하면 확인이다 라는 말을 꼭 명심하세요. 애매하면 확인. 무조건 애매하면 확인. 그리고 뭘 중심으로 봐요? 인물. 무조건 인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읽고 느낌을 풀지 마세요. 애매하면 확인. 요거 하나만은 꼭 지키시면 됩니다. 자, 인물 중심으로 가라는 말 한번 볼게요. 부사는 장하홍련이 꿈에 나타난 자신들의 원터난 사정의 말을 듣고 배자수를 관하로 불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거죠. 배자수를 불렀습니다. 부사가 물었다. 누구에게? 배자수에게. 자, 그러면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어? 배자수는 머뭇거리면서 대답하지 못했다. 머뭇거렸네요. 그러자 후처가 엿보고 있다가 남편이 사실 그럴까 싶어 곧장 들어와 대답했다. 남편은 알고 있었네요. 제 친정은 이곳에 양반 가문입니다. 장녀 장화는 음행을 저질러서 낙태한 뒤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했고 장하 홍련은 언니의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낙태한 증거물을 바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심쩍어 하면 모두를 물러가게 했다. 이날 밤 운무가 뜰에 가득한데 장하홍련이 다시 나타났다. 장하홍련. 계모가 바친 것은 실제로 제가 낙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모가 죽은 쥐의 가죽을 벗겨 제 이불 안에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배를 갈라보시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부사가 그 말대로 했다. 쥐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인물 중심으로 간 거예요. 부사는 배자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장항류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아이고 부사는 배자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맨 처음에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배자수의 후처는 음행을 저지른 홍련이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부사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음행을 저지른 홍련이 인물을 보라고 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화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홍련은 언니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한 거고요. 장화는 배자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가 거짓임 확인할 수 있는 계책을 부사에게 알려주었다. 그렇죠. 정답은 3번 맨 마지막에 쥐일 겁니다. 배를 갈라보셔라 뭐 이런 거죠. 배자수는 장화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물어보는 부사에게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끊은 이유를 물어보는 부사에게 배자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물어보는 배사에게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럼 가는 거예요. 못했다. 왜?
봤을 때 순간적으로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어? 나는 무슨 병으로 죽었어? 라는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배자수는 끄는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라 무슨 병으로 죽었어를 물어봤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잘 만들었네요. 답이 나왔기에 망정이지. 안 그렇으면 또 고민할 수 있죠. 스스로 끄는 이유를 물어본 건 아니었죠. 그래서 항상 인물 중심으로 확인하는 형태의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인물 뭐야? 밑줄, 밑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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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로가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야.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은 애매하면 확인. 그래서 문장의 주어부와 서수 관계를 확인한다라는 건 좀 생각해 주세요. 다음. 소리가 나왔고. 네. 자, 12번.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띠리리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맥 앞뒤를 봐야죠. 이것도 작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국가직에서는. 네. 그냥 국가직 그냥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그냥 있네요. 나라의 위기에 빠져 닥쳤을 때 제 몸을 희생해가며 나라 지키에 나섰을 때 역사책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기록 뭘 얘기한 거예요? 역사책에 이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있죠. 자, 이거는 뭐 그냥 답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앞에서 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함께 휘하 장소에부터 병조들과 하인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니까 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문맥 앞뒤를 보는 게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뭐 이거는 뭐 어려움 없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풀었을 겁니다. 근데 나오곤 있다라는 것 계속 국가직에서 그러니까 패턴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고전소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전소설을 보면 현대소설을 보면 현대소설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인물의 심리태도. 앞으로 문제는 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은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시점이 많이 나오죠. 네. 문제가 나오는 건 거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심리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 선지를 보니까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항상 상황을 보는 거니까 문득 제비와 같이 경쾌하게 전보 전달의 자전거가 지나간다. 그러면서 그의 허리에 찬 조그만 가방 속에 어떠한 인생이 압축되어 있을 것 같고 불안한 초조 기대와 조그만 종이 짧은 우면으로 그렇게도 용이하게 확실하게 사람의 감정을 지배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보 배달의 자전거가 지나간 거예요. 사람은 제게 온 전보를 받아들 때 그 손이 가만히 떨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감정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모는 갑자기 자기에게 온 한 장의 전보를 그 봉안을 떼지 않은 채 손에 들고 감동하고 싶은 충돌을 느끼는 거니까 구보는 이걸 보면서 자기 이런 마음을 갖겠네요. 흥하고 구보는 코웃음을 쳐보았다. 그 사상은 역시 성욕의 어느 형태의 한 발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물론 결코 부자연하지 않은 생리적 현상을 무턱대고 업신여길 의사는 구보에게 없었다. 사실 서울에 있지 않은 모든 벗을 구보는 잊은 지 오래였고, 구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여 오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고, 한번 친구를 또 생각을 하고 있죠. 벗을 한 번도 보내줄 따름이 없는 벗에게까지 문득 구보는 그림을 가지려고 한다. 그림을 또 연습했군요. 이제 수천 매의 엽서를 사서 구석진 탁자 위에서 어느 틈인가 구보는 열정을 가져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한 장 또 한 장. 구보는 재떨이에 생담배가 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기억하고 있는 온갖 벗의 이름과 또 주소를 엽서 위에 흘렸었다. 구보는 거의 만족한 웃음조차 입가에 띄며 한 개 단표소를 결말로 결코 비속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구보는 아직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가장 적절한 걸 봐야죠. 벗들과의 추억을 시간순. 항상 우리 맞냐 틀리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의식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하고 있어요. 네. 주인공의 서술자가 주변 거리를 재현하고 있다. 재현하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자신의 어떤 내면 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연상작용 후에 인물의 생각이 연속되고 있다. 그쵸, 이건 맞네요.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전보 배달의 전보를 생각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생각했고 그 감정에서 자기의 감정을 느꼈고 그걸 통해서 이 친구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로 가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전보가 이동된 경로를 따라 경로는 아니군요. 답은 3번. 그래서 문학은 항상 있어 없어 마저 틀려로만 보면 돼요. 애매하면 선지로 고민하지 마. 작품으로 가. 그 말이 있어 없어
맞아, 틀려. 이 루틴으로 가시면 됩니다. 14번. 밑줄 친 부분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뭐, 한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자와 어휘가 이렇게 섞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배회하였다 그러면 돌아다녔다 맞겠고요. 무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음이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산에 광물 자원은 다음이 없다.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다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청 기울여들은 밝혀 적지. 그래서 이건 한자들을 좀 알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아까 했으니까. 자,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거 전부 다 제 교재에 다 있었던 내용이죠. 사실은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통 11종 문학 교과 과정에서 많이 거론이 되긴 하는데요. 뭐 이 정도는 학습해야죠. 보통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연시조나 가사에서 나올 확률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과정이잖아요. 뭐 이거는 뭐 그래서 앞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 고려 시대의 작품이나 고대 가요 같은 경우, 향가 같은 경우 좀 학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 좀 학습적인 측면을 훈련시켰고, 조선시대 작품은 모르는 작품을 감상하는 훈련을 연습을 시켰어요. 이건 좀 학습이 되어 있던 분들은 조금 더 편했겠죠. 그래서 내님을 그리어 우나니 산 접송 때 나와 이와 비슷하다 하면서 감정이입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니야, 거짓이. 이건 어떤 거냐면 귀향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백한데 귀향을 보낸 거예요. 그 결백함을 임금한테 쓰면서 나는 죽어도 당신 사랑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님을 그리어 우나니 산 접동새 나와 비슷합니다. 아니야, 거짓인 것. 잔홀여성, 달도 알고 별도 알아. 결백하다라는 거죠. 결백함. 넋이라도 나는 님과 함께 살길 원했어. 벽이더니 헐뜯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는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무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슬픕니다. 님,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빨리 다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자연문을 통해 아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접동새 나와 비슷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천상의 존재를 통해 화작의 결백합. 천상이라고 하는 건 잔홀여성. 안다. 이건 됐죠. 그건 서리적 표현에 의문형 찾으면 되겠죠. 님이 나를 벌써 잊었습니까? 잊지 않으셨죠? 네. 잊으셨습니까? 이거 질문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네. 그래서 빨리 나 다시 사랑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헐뜯는 놈 누구입니까? 하여튼간 여기에 서리적 활용하여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겠고요. 큰 숫자를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림을 강조하고 있다. 큰 숫자. 여기서 만약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난 전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결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움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래서 용어들을 항상 이렇게 끊어서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자, 새의 몸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 다 추론 문제니까 네,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부터 가볼게요. 새의 몸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은 구행이나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는 분비되지 않는데 그러면 결국 번식기에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번식기 아닐 때는 분비 안 된다. 그러면 번식기에 분비. 이 말은 다시 말로 번식기 아닐 때는 분비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문제가 나올 만한 거 하나씩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치 변화 양상은 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 얘기했죠. 문제는 항상 개념과 비교와 문단의 중심 내용과 주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걸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노래 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보면 짝짓기에 성공하여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하여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번식기가 되면 이런 가정이라는 건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필요한 영역을 차지하려고 다른 수컷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시기에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럴 때까지 계속 높아진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수정 전까지는 높아져요. 번식기 때. 그러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정이 된 거죠. 수정이 이루어지면 새끼를 돌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수치가 좀 떨어져요. 수치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새끼가 커서 떠나게 되면 또 면이 나왔네요. 그럼 떠나게 되면 없기 때문에 번식이 끝나지 않은데도 좀 더 떨어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떠날 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번식기가 끝나면 끝 나면 결국 분비되지 않는다. 분비 X. 뭐 이거예요. 네. 그럼 이제 문제 나올 만한 건 딱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얘는 수치가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가 번식기 올라갔다가 암컷이 수정한 이후부터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번식기가 끝나면 떨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 뭐 그 과정에서 계속 이거 완전 바람둥이구만 계속 떠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올 만한 것도 있네요. 네. 자, 보면 얘는요, 노래 참새는 번식기 동안에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에 높게 나타난다. 에휴, 아니잖아요. 네, 봤을 때 우리 아까 예상 다 했었던 거. 수정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계속 떨어지는 건데요. 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됐네요. 그 다음에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이루어진 후에 낮게 나타난다. 그쵸? 근데 검정 얘는요, 암컷이 수정한 이후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아까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번식기의 수치는 번식기가 아닌 시기 수치보다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맞죠. 왜 번식기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하는 번식기가 끝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번식기가 끝나면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앞에도 그랬고.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 얘기한 것은 번식기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번식기가 아닐 때는 분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얘도 마찬가지예요. 볼게요. A가 주장한 다중지능 이론은 얘하고 또 얘가 나왔죠. 기존 지능 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면 얘는 이걸로 표시해 볼게요. 그는 기존 지능 이능이 언어 지능이나 수학 등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이 만이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한 거예요. 네. 아주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 신체와 정서, 대인 관계의 능력까지 포괄한 개념을 창안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다중지능이 있는 것은 여기에다가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 플러스 신체와 정서, 대인관계 능력까지 총체적인 지능 개념을 창안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은 뇌과학 연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좌뇌는 분석적이고 논리적 능력을 담당하고 우뇌는 창조적이고 감성적 능력을 감당한다. 또 얘네들 알게 모르게 약간 VS네요. 자, 다중지능에서 좌뇌 능력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지능 검사에 대해 반쪽짜리 검사라고 혹평을 한다 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VS가 뭔지 알겠죠? 그런데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점들을 지적한다. 어떤 점을 지적할까요? 그럼 또 여기에서의 나름대로의 또 VS가 있죠. 네, 그럼 가볼게요. 자, 우선 다중지능 이론에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들이 기존 지능 이론에 주목했던 지능의 종류들로부터 상호 독립적일 수 있을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상호 독립적일 수 있을까? 앞에 것과 이들에 따르면 전자는 후자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서로 독립적일 수 없다. 서로 독립적일 수 없다. 따라서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으로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문제 제기하고 있죠. 접니다. 그들의 지능이라는 말이 측정 가능한 인지 능력을 제한하는 것인데 다중지능이 설정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를 한번 본다면 됐죠. 자, 그럼 일단 1번 논리수학 지능은 적절한 거죠. 다중지능 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또 끊어보자고요. 그럼 아까 여기 얘는 플러스였잖아요. 논리라고 하는 거랑 여기 플러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이 말이 또 틀렸죠.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방식을 되게 잘 만들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지문을 갖고 이렇게 만들었던 건 엄청 신경 쓴 거예요.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문제 만드는 방식이 철저하게 이제 문제 나올 거 예상하는 연습해서 보면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은 이제 앞으로는 엄청 열심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했지만 기존에는 그냥 너무 답이 뚝뚝 떨어져서 연습도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이거 연습하면 속도 엄청 빨라져요. 대인관계의 능력과 관련짓는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 어려울 것이란 주장. 있다라는 거니까 가능성에 대해 있다. 4번, 2번이네요. 네.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인간의 우뇌에서 담당한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좌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이 더 이렇게 비교해서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에서 다중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상호 독립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상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만약에 했는데 다중지능과 기존 지능이 여기서 얘기한 기존 지능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독립적일 수 있겠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 만드는 방식이 참 재밌었어요. 오늘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주어부 서술부 좀 끊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쳐쓰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고쳐쓰기 문제는 얘가 자연스러운 문장과 연결돼서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는 특별하게 설명하진 않겠는데 일단 분류를 하세요. 틀리는 종류의 분류를 해서 그 분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맞춰서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심각해지고 항상 그 고쳐쓰기 문장은요 서술어부터 보는 게 중요해요. 심각해지고 있다. 뭐가 기후위기가 어떻게 날이 갈수록 문제 없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항상 보면 위협한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앞에 게 이러한 기상재해 앞에서 위협하는 제시 앞에서 문제 없죠. 네. 자, 그다음에 요게 나오면 항상 고민하라고 그랬죠.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제 협약. 일단 글자의 어구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 정책 수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호응이 잘못됐어요. 접속 조사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렇게 되면 맞겠네요. 틀린 건 답은 3번이군요.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치닫는다. 파국으로 뭐가 지구가 막는다. 뭘?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 오케이. 그래서 항상 용언을 중심으로 문장을 만드는 연습하면 그냥 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연습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근데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직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문장 글로 가서 그러니까 교재 맨 뒷부분이죠. 글로 가서 틀리는 유형 정리한 다음에 저랑 엑서사이즈 많이 하는 거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그 기출백서의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 문장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자, 이게 이제
원래 지방직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국가직에도 문제를 나오면서 이제 어떤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에 추론형의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재밌었는데 자, 아마 이 문제를 갖고 부담을 느꼈던 분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생소하거나 조금 옆에서부터 읽을게요. 이 특정 단어의 눈동자를 멈추는 개념이 일단 있었단 말이에요. 고정의 개념이 있었고 고정과 고정하면서 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건널 때는 도약이 있습니다. 고정이 관찰될 때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만 고정일 때는 이해, 이동하거나 도약이 관찰될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K 연구진은 동일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읽기 능력의 하위 집단과 하위 집단 A와 평균 집단 또 VS가 되겠죠.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서에 쓰는 이래로 제한하되 독서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건을 주고 출발을 했어요. 자,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에 대해서 A집단과 B집단은 B하고 있는데 고정 빈도는 A집단은 B집단에 비해 약 2배가 더 많았다. 약 2배. 그러니까 고정하는 것들의 고정은 2배가 높은 거예요. 2배가 높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총 고정 시간을 총 고정 빈도로 나누면 고정 시간 고정 빈도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빈도로 나눈 평균 고정 시간은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 높게 났다. 와, 그럼 여기 볼까요? 그럼 고정 빈도는 누가 높아요? 얘가 높잖아요. 그런데 B가 더 그래요. 말이 안 돼.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B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썼고 얘는 시간을 덜 쓴 거네요. 그쵸? 네. 봤을 때. 고정 빈도를 고정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고정 빈도가 벌써 2배나 높아요. 그럼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는 2라고 하고 얘는 1이라고 할게요. 2라고 하고 고정 시간. 그럼 얘는 B는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하고 고정 시간.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얘가 더 시간이 더 걸려요. 얘가 더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얘에다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B집단은 A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고 독서 과정에서 눈동자가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이전으로 건너뛰는 현상은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여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읽기 능력이 평균 독자에 비해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많죠. 많았는데 결국 뭐예요? 대충 건너뛰는 거죠. 네. 난해하다는 많이 느꼈지만 단어 이해한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은 작다. 시간은 막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문맥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좀 빨리 풀었고 어떤 분은 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요 관계들을 잘 비교와 개념 요 관계들을 잘 하는 연습을 하면 좀 속도 빨라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 가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이제 이것도 역시 비교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네요. 자 채식주의자는 뭐 이런 거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입니다. 따라 5가지, 4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완전 채식주의자들은, 얘 1번이죠. 다 안 먹어. 모두 안 먹어요. 네. 그 다음에, 패스트 채식주의자, 2번 얘는 고기는 섭취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생선은 먹고, 유제품과 달걀은 개인적 선호. 그치, 얘는 다 먹어. 고기만 안 먹으면 돼. 나머지는 선택이야. 남은 3가지 채식주의자는 이제 어떤 거냐면, 고기와 생선 모두를 먹지 않대.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되 달걀과 유제품과 달걀 중 어떤 것을 먹느냐 여부로 결정이 되는데 그럼 명칭은 우유를 의미하는 락토. 그럼 우유라는 락토 얘는 우유는 먹고 안 먹는 게 뭐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기와 생선 모두를 먹지 않는 거죠. 우유는 먹되 그 달걀 안 먹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안 먹고 그럼 얘가 안 먹는 거는 어차피 띠리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볼게요. 고기와 생선 안 먹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달걀 안 먹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달걀을 의미하는 오보 얘기하는 애는, 오보는, 결국 뭐야? 달걀을 먹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보는 달걀을 먹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기와 생선, 그 다음에 우유. 이걸 먹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락토 오브 채식주의자는, 여기 또 이제 있죠. 락토 오브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으나 유제품과 달걀은 먹어. 그럼 얘 먹는 것은 유제품과 달걀을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락토 채식주의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락토 채식주의자는 결국 뭐를 먹냐면 락토는 우유니까 우유는 먹어. 그러니까 우유는 유제품이지. 유제품은 먹고 고기와 생선과 달걀 안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오버채식주의자는 먹은 것은 달걀은 먹고 유제품과 고기와 생선 안 먹고. 네, 그럼 딱 됐네요. 정답 몇 번? 4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건 찾는 문제였으니까. 자, 이제 정리를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이제 제가 여기다, 깜깜하네. 정리를 먼저 해보면, 이제 문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비문학에 시간, 이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언어 능력이 있었던 분들은 사실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된 거예요. 이제 시험이. 별로 국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그래서 언어 능력이 좀 좋았던 분들, 여기서 제가 수능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갑자기 늘거나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처음부터 좋았던 분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대체적으로 한 1, 2등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분들은 비문학 같은 경우에 대한 어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념, 비교,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유형을 가지고 접근법을 좀 연습하시다 보면 그냥 편안해지게 될 거예요. 대신 이제 여기서 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문법은 그 대신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은 나오는 문제가 그냥 운에 맡기기에는 그래도 좀 그래요. 그래도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가지고 좀 총정리를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어휘는 뭐 다이어 뭐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어휘는 한자 같은 거 있죠? 얘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기출 한자와 한자 성어의 한자들은 좀 학습을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학에 대한 얘기인데 문학은 뭐 하신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정리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학은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좀 학습도 필요하고 모르는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 좀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체적인 이론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풀이 루틴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좀 준비할 게 조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아침에 느는 건 아니라 이거는 좀 지속적인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했다 안 했다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이 예전처럼 찾기 형태가 아니라 사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일단 이거는 기출 문제와 제가 이제 비문학 시간 단축이라고 했었던 이 교재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왜냐하면 뭐 많은 시간 투자 안 해도 돼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투자해서 그걸 몸에다 입히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도 단축되고 편하게 문제 풀 수 있는 거지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했던 것들 그대로 하시되 비문학만큼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습을 좀 꾸준히 하세요. 문제 패턴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건데 비문학은
지방직은 비문학 지문이 좀 더 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의미적인 측면의 문제가 나오는 거 이게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직의 문제 스타일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속담이나 한자 성어 이런 속담이나 한자 성어까지도 잘 학습 한번 해보시면서 마무리 준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어휘나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 같은 경우나 뭐 한자 성어 뭐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법도 이렇게 그냥 단답형보다 조건을 주고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지금 국가직에서 예언 모의고사 풀었던 거 한번 더 풀어보시고 지방직 모의고사 나온 거 마지막 마무리할 때 활용 잘 하셔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무리 조금 잘해서 거기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